국민의힘 새 공천관리위원장의 장동혁 대표가 4선 박덕흠 의원을 임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0일 정도 남았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서 새로 임명된 거에 대해서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편안하게 정은혜 의원님 먼저 죄송합니다. 정은혜 의원님 아니 근데 먼저 많이 하실까요? 그래요. 저는 김은혜 정은혜 헷갈려. 거기에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님 계시죠? 네. 우리 당의 유은혜 의원님 아, 계세요. 맞네.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안녕하세요 작은 은혜 정은혜입니다 이랬어요. 왜냐면 큰 은혜가 유은혜 의원님, 제가 작은 은혜 이렇게 좀 이렇게 네. 그래서 익숙합니다. 네, 혹시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공천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공천이 다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중간에 거의 이렇게 도망치듯이 나가버리고 오늘 또 김영한 충북지사 또 관련해서 또 컷오프 이제 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또 인용이 된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도 줄줄이 계속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는 과거에 이 기준도 없었던 이런 공천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그냥 도망간 공관위원장이 또 출마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박덕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친박이다? 뭐 저는 사실 그 내부의 그런 것들을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뭐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친박 친이로 다시 또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 지금 혼란을 수습을 하려는 카드인 건지 아니면 공천이 정말 훼손이 되었다 이것들을 확정 도장을 찍으려는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예, 박덕흠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앉힌 건 어쨌든 지도부의 의정을 공관위에서 잘 반영시키겠다라는 저는 의지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박덕흠 의원이 지도부의 어떤 기조를 거스르거나 그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표출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장동혁 지도부도 그렇고 이게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수락한 그 이유는 나머지 공관위원회의 그 공천을 마무리하되 지도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전 뜻으로 읽혀지고 이정현 위원장이 이제 험지에서 출마하는 그 결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천도 좀 혁신적으로 할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장동혁 지도부가 근데 너무 선출직 정치스러운 그 공관위 스타일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좀 패착이 된 것 같아요. 공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튀지 않아도 그 내부 구성원들끼리 잘 협의하고 해서 공천의 결과물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건데 이정현 위원장은 2월 10일 인선 날부터 거의 하루에 하나씩 페이스북 메시지 내면서 자꾸 튀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욕은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안타까운 결과가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나머지 공천 관련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정현 위원장이 그래도 해야 할 건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100% 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난 것에 좀 아쉽다. 그리고 좀 그 부분은 좀 미흡하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죠. 그런데 본인이 몰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구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남부지부에서 계속 가처분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주영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컷오프를 강하게 주장했었고 그걸 또 번복도 없다라고 얘기를 이미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또다시 컷오프 시키겠다. 이건 사실상 더 큰 혼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자리를 비워줘야지 대구시 경선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잠깐만요. 두 번째 이유는 진짜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이 전남 광주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겠다는 단체장 나왔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1야당 100석이 넘는 제1야당 아닙니까? 그리고 호남에도 분명히 국민의힘을 지지한 당원들이 있어요. 그 당원들 보기에 아니 우리는 여기서 광주 어려운 곳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후보 한 명 안 나오냐라고 아주 소례하고 아주 실망하는 이런 당원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호남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했던 그런 경력 가진 분이 나간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마다 20% 전후로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게 옳다 생각하고 그러려면 셀프 공천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물러나고 다른 이제 공관위원장이 넘기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박덕흠 위원장님이 이제 재보궐 공천 뭐 이런 것도 다 관여를 하시 그렇죠. 다 합니다. 거죠, 다 그렇죠? 합니다. 제가 이준우 대변인의 그 속마음 대변인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 과연 임무를 다 하고 가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충북 어떡합니까? 충북 어떻게 하고 조기령
예비 후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있게 되면 윤희근 후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본인이 있게 되면 그걸 마무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원의 뜻을 존중해서 경선을 해야 돼. 근데 본인이 계속 그걸 단호하게 처음부터 일관되게 경선에서 배제시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빠져주고 다른 후임자가 하는 게 이거 매끄럽게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속마음 대변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리면 그럼 대구 같은 경우에 네네. 지금 주호영 의원 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글쎄 남부지법에 그동안에 모르겠습니다. 문법을 좀 봤을 때 국힘에 딱히 이렇게 유리해 보이는 그런 근데 결정은 저는 잘 안 전혀 나왔던 것 같고요. 가처분 인용 안 될 것 같은데. 기각에 한 표 걸어봅니다. 예, 저는 각기인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대기인 이 충북 관련해서는 컷오프 한 다음에 추가 접수를 했으니까 그게 절차적 흠결로 네. 본 거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공관위에서 전략적으로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흠결 없이 그냥 그 1, 2위 이진숙 위원장과 주호영 위원장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2016년에 주호영 의원이 그때 가처분 걸었었을 때도 단독 신청 지역이었는데 당원 당규상 우선 추천 지역을 선정할 수 없음에도 일사부적의 원칙 위배했다면서 그렇게 일부 인용된 건데 그 경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장동혁 지도부가 대구 관련해서 이렇게 수습하겠다고 뭔가 번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걸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정현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면 안 되니까 아하. 이렇게 뭐 서로 협의해가지고 사퇴시키고 당시 이제 어떤 전남 광주 통합시장 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선거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혼돈의 카오스가 벌어지겠죠. 이 가처분 인용했던 이제 김영환 도지사 가처분 인용했던 권성수 판사가 쓴 판결문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냐면 다른 데 있는 중진들은 컷오프 안 하고 공천 받았다라고 경선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김영환은 중진이란 이유로 배제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용의 이유로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같은 경우도 내가 중진이란 이유만으로 배제된 이유가 뭐냐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판사가 이거를 누구는 인용해주고 누구는 기각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컷오프된 다선 중진 의원들은 전부 다 법적 시비를 걸 수 있죠.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상황은. 그게 좀 황당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절차적으로 너무 잘못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는데 특히 당규 위반에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의 추가 공모가 최소 3일 전에 공고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루 만에 진행을 했고 근데 저는 당직을 굉장히 많이 맡아봐서 이런 절차상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지만 특히 뭐 재심이나 이런 것도 뭐 홈페이지에 올리고 나서 24시간 안에 뭐 48시간 안에 뭐 이렇게 서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직자분들이 칼같이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 3일을 공고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진행했다. 그리고 그렇죠. 저는 그 김수민 의원이 얘기를 하자면 공천 특히 저는 뭐 제가 도지사 공천을 신청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국회의원보다 서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서류라는 게 하루아침에 뗄 수가 없습니다. 어허. 특히 그 범죄 경력 조회는 공직자용으로 하려면요. 최소 뭐 한 며칠에서 일주일이 넘어가요. 그리고 특히 이런 선거 시즌에는 또 지방의원들까지 많기 때문에 공직자용 범죄 경력 조회서를 그 발급받는 데만 이건 경찰서로 들어가서 굉장히 맞죠.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넘게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김수민 의원님이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서류를 뭐 재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학교 뭐 증명서부터 역시. 시작해서 경력 증명서 여기 땅. 예,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미리 사전에 준비한 거 짜고 치는 거였다. 미리 너 준비하고 있어, 서류 준비하고 있어, 서류 떼놓고 있어, 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공정성에도 굉장히 훼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공관위가 재량권을 저는 남용했다고 보여지고 이게 그냥 우리가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사실 김영환 의원이 범죄의 의혹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이런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문제를 좀 강하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서류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하루만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보좌관으로 한 20년도 국회에서 일했는데 그런 경우는 서로 보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에 이제 나오지 양식 손은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뒤에 첨부하는 거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 내면 미비된 게 뭐니까 뭐뭐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서로 확인해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라고 확인을 받아가지고 서류 접수받는 거 많이 있고 그거는 민주당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기 그 공개 모집하면 이제 3일 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여야 할 거 없이요 하루만 하거나 또는 이틀만 하거나 아니면 반나절만 하거나 새벽에 하거나 아침에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유독 이 건만 3일 당헌당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결격사유가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결격사유 처럼 있다고 쳐요. 있다고 치더라도 김영환 도지사가 컷오프되고는 그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로 본다면 2차에 결격 사유가 있고 하자가 있으면 2차를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차에서 불합격한 사람을 합격시켜서 다시 해라 라고 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아는 유력 법조인이 그 단톡방에 그런 걸 올렸어요. 이건 국힘 법정 관리 중이다. 그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 법정 관리 중이요? 법정 관리 정당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완전 법정 관리 정당이잖아. 예. 강등희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 비슷하게 생긴 자리에만 사람이에요. 없으면 저는 다른 패널 자리에 앉았으면 제가 이 사안에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 제가 이제 이동재 기자님하고 그 여러 가지 카톡을 주고받다가 그럼 이동재 기자 진행하고 잠깐 패널 얘기해줘 그러면 뭐 그럼 되잖아. 깔깔이로 왔어요. 깔깔이 진행자라고 잠깐 제가 얘기해줘. 할 말이 많은데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쭉 얘기하고 제가 이제 이동재 기자님한테 그러니까 카톡으로 법적 관점을 좀 말씀해 뭐예요? 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정은혜 정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 가처분 김영환 지사 측의 가처분 변호사가 이거 다 주장을 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준우 대변인이 말한 이 반발을 국민의힘 가처분 변호사가 다 했냐?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패널들도 말하는 거를 법정에서 싸웠냐?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러한 구조를 다 이해했냐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일련의 모든 가처분 사건에서 저는 제가 당을 대리해서 한 사건 중에 많죠. 접은 적이 없는데 가처분 사건이 효력정지 가처분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제가 황당해서 이동재 기자님께 카톡으로 이거는 국민의힘을 법정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울분을 토해서 얘기한 거죠. 이거는 법원이 국민의힘 거의 그러니까 법정 관리라는 거는 재밌네. 파산된 회사 그 기업이 파산 위기에 가면 법정 관리하잖아요. 이거 법정 관리 하겠다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제가 이 멘트도 썼습니다. 카톡으로 어떤 멘트 썼냐면 이 결정문을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고 누가 저한테 캡처 몇 개 보내서 읽어봤는데 이 결정문에 의하면 광복 이후에 공천은 다 취소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이 정무적으로 결정한 공천은 다 취소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제가 이동재 기자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자 다시 패널로 사실 다시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당원 단계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기도 하고 또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사실 당원 당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지만 양당이 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해석의 여지가 또 다분한 경우들도 있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빠져나갈 구멍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뭐 당원 당규를 어겼다고 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당내에서야 한 그런 규칙들,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스트릭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판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의힘이 그 당내에 있는 당규도 지키지 않고 이런 공천 관리가 진행이 됐느냐. 물론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정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정무라는 것도 그 틀 안에서 저는 굉장히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보수 분들이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규칙, 규정. 2014년부터 정당 활동했지만 컷오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접수 기간을 늘려가지고 또 한 번 접수받는 사례를 저는 알지 못해요. 게다가 제때 접수한 사람을 냅두고 또 한 사람을 일부러 접수받기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례는 저 알지 못하거든요. 사실 법원도 이런 경우가 전 처음일 거라고 봤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한 거라고 봅니다. 사례가 없어서. 근데 심지어는요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그걸 뒤집어가지고 공천을 바꾼 경우도 있어요. 아. 최근에 강원도 누구죠? 황상무 후보자 황상무. 도지사로 공천 확정됐다가 나중에 번복해서 김진태 도지사 또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의 이제 변동 이거는 정당의 자율성에 좀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당의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봐요. 민주당은 아주 조용하고 깔끔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 총선 때 민주당에서 이명박 공관위 위원장이 공식 사과한 적이 있어요. 무슨 사과냐? 밀실 공천을 사과한 적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때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의원회가 818호에서
밤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컷오프 시키냐, 누구를 포함시키냐 등등을 논의를 한 거예요. 그게 언론 취재에 포착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공식 사과하면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까지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포문을 박덕흠 사선 의원이 공관위원장 어떻냐 했는데 공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덕흠 사선 공관위원장에 대한 뭐 평가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데 제가 오늘 제가 알기로 네. 흠보다는 덕이 많으신 분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취재한 바로도 래퍼네. 취재한 바로도 더 크니까 그 흠이 이제 덕이 더 크다. 그 덕이 많다는 그것이 식사를 하시다가 옆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원하게 계산을 많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여의도엔 별로 없다. 그래요. 여의도엔 별로 없다는 얘기를 그런 제보를 오늘 근데 받았습니다. 박 의원님 그럴만 해요. 네. 지금 국회 전체 중에서요 재산 네. 2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1등이고 2등이 네. 박덕흠 의원이에요. 뭐 네. 건설 뭐 그쪽에서 그렇죠. 예전에 네. 뭐 이런 건설에서 식으로 그런- 들었어요. 그러한 네.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슈퍼챗 읽고 다음 주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슈퍼챗 성남 총각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뭐야? 민주당은 자녀 논란이 있는 사람들만 법사위원장을 하네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도 법사위원장을 겸업하시겠네요. 그리고 또 A1, B2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김영환 지사 재판 때문에 공천 복잡해져서 차라리 조기령 무소속 출마시키고 국힘은 충북지사 공천을 포기하는 게 답일 듯 보내주셨고요. 로덴님이 보내주셨어요. 허술한 선거제도 차라리 없애버려라. 나라 빚내서 외국인들한테 돈 주고 투표권 주는 건 돈 주고 표 사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조기령 시장님은 정말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당이 달라도 좀, 어쨌든 그렇죠. 그분이 그 김선태 주무관을 대하는 태도, 네. 방송에서의 그 애티튜드는 어떻게 보수에서 저런 사람이 있지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맞아요. 낭만이 있고 또 뭐 지위 호화를 막론하고 되게 대등하게 상대를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분이 저렇게 실망하고 떠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말 반성해야 될 지점 같아요. 그래요. 저도 최우민 기자랑 같이 그 직접 차 타고 그 가봤어요? 조기령 시장 한번 찾아가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 마음이 너무 떠나신 것 같아갖고 그래. 그래서 그래. 하려다 말았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공관이 새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재공모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그러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김영환 전 윤곽근. 도지사하고 윤곽근 변호사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2명 가지고 경선을 치른다? 제가 보기에 전체 계약 공천이나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공관위원장 오면은 재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도 있겠다. 접수 또 열면 이제 윤갑근 변호사가 갖춰온 가처분에 그또 무한 루프. 남부 집은 또 가는 거예요 또? 갖춰온의 무한 루프. 아니 근데 일단은 다 열어놓고 네. 저 네. 후보들이 있으면 뭐 네. 거기서 자질 뭐 이렇게 검증하고 네. 이러는 그쵸. 게 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남았을 때 마지막 주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언급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냐 혹은 아니면 이 시기에는 아직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자유롭게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여당에서 먼저 한번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보장된 그죠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실행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명령권을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먼저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좀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아마 그걸 좀 보시려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국민들, 대중들의 어떤 의식, 인식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지금 중동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슨 뭐 지금 뭐 4차 석유 위기니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는 논의하는 것 자체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실행이 될 때는 어느 정도의 국민적인 합의가 있을 때 저는 실행이 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긴급 재정 명령권이 발동되고 우리나라 두 번 있었잖아요. 한 번은 이제 최근에는 YS 때 이제 금융실명제 할 때 그리고 1973년인가요? 그때 1차 오일 쇼크 왔을 때 맞아요.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83 조치였어요. 83 사채 동결이라 해가지고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너무 기업이 빨리 성장하니까 은행이 돈을 다 못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빌렸느냐?
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렸거든요. 근데 너무 이자가 센 거예요. 30에서 40% 이자가 되니까 이 공장은 돌아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이 사채 이자 때문에 기업이 망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때 발동했던 게 바로 긴급 제재 명령권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이자 안 갚아도 돼. 그리고 40% 정해진 이자 NO 1.35%만 내면 되라고 강제로 조정했던 그때에 발동했던 게 긴급 제재 명령권인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 때 쓰는 게 이 권한이거든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냐면 비추교 넉넉하다. 걱정하지 마라. 쓰레기 봉투 넉넉하다. 사재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국무부에서는 긴급 제재 명령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헷갈리는 겁니다. 국민들 보기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말 듣고 안심하고 해서 되는 거냐. 아니면 긴급 명령 제재권을 언급할 정도니까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회사 직원 줄여야 되나? 아니면 기름을 뭐 어떻게 미리 사야 되나? 등등의 헷갈리는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만들고 있다. 시장의 불안정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더 키우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메시지가 불이치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여쭙겠다면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언급했는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환율 상황에 큰 우려가 없고 유동성도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상반된 진단을 내놨다라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비판할 때 아무리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국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행사해야 된다라는 그 논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 재정적 계엄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예금 인출 내지는 외환 거래에 대한 그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니까 이런 해법은 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중동 전쟁이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급등하거나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광의의 통화가 미국보다 더 2배 정도의 그 비율, GDP 대비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예산 기조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그냥 무조건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본인들의 실정을 좀 반성하지 않고 비약하는 거죠. 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OECD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경제 성장률 잠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기존에 2.1%였는데 지금 1.7%로 낮춰졌습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기존에 그대로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낮춰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다. 위험하지 않다. 우리 충분히 이거 버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우리가 무슨 석기치도 아니고 인터넷 때문에 외신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금방 드러날 객관적인 상황을 너무 어떤 정치의 메시지로 덮으려고 하는 이런 게 아직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